이슬람 세계는 처음 보면 끝없이 복잡해 보입니다. 순위와 시아의 대립, 친미와 반미의 충돌, 왕정과 이슬람주의의 경쟁 등 여러 갈등이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이죠. 나라수는 많은데 갈등 원인은 겹치고 분쟁은 쉽게 번져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장면도 갈등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흐름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분쟁을 만들어내고 균형을 흔들고 판을 바꾸는 핵심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면 이슬람 세계의 구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 뒤에 사실은 큰 방향을 결정하는 몇 개의 주요 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이슬람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리더 국가들의 역할을 살펴보며 중동의 갈등 구조를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는 약 5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국가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까지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적 기반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종교는 같을지라도 각 지역의 사회 구조와 정치 전통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세계는 겉으로는 하나의 문화권처럼 보이지만 언어, 민족, 역사, 유산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의 정치 질서를 만들 토대가 매우 약합니다. 여기에 종파 분리까지 더해집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 갈등은 통합이 영원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왕조고 어떤 나라는 공화국이며 어떤 나라는 이슬람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체제가 이렇게 다르니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이슬람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이슬람 세계의 리더십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축이 동시에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슬람 세계에서 실제로 판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는 7나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주연 역할을 하는 5나라가 있습니다. 수니파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본산인 이란, 비아랍권의 대표 주자인 튀르키예, 전통의 강국인 이집트, 그리고 현대적인 이슬람 모델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외에 주목해야 할 조연 2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슬람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언론 및 외교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카타르입니다. 이슬람의 질서를 이해하려면 어떤 상황이든 이 5+2 총 7개 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존재감이 크고 실질적인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차례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한 것만으로 수니파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전통성을 가집니다. 성지 순례 운영과 초기 이슬람을 따르자는 와하비즘 확산을 통해 이슬람의 중심국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사우디의 현실적 영향력은 이 종교적 기반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오일머니가 결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중동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로 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지만 실전 능력은 장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이집트나 튀르키예보다 약하지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전통 이미지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가장 큰 위험은 내부 경직성입니다. 경제정책은 빠르지만 사회구조가 보수적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실업, 외국인 노동자 의존, 그리고 국가 방향이 한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 장기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시아파의 중심국입니다. 콤 신학교와 성직자 네트워크를 통해 수니파와는 다른 독자적인 종교 권위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시아파에게 이념의 본부 역할을 하며 중동과 남아시아 시아파의 정신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힘은 인구, 영토, 자원이라는 기본 체력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시아파 네트워크와 비대칭 전력이 합쳐져 영향력이 커집니다. 혁명 수비대가 만든 시아파 네트워크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경 밖으로 힘을 넓히며 이란이
버티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드론, 미사일, 사이버 전력 같은 비대칭 전력은 중동에서 이란만의 독보적인 강점이죠. 하지만 이란은 내부 취약성이라는 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제재로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못해 높은 물가와 실업이 사회 불만을 키웁니다. 젊은 세대의 개혁 요구와 보수적인 종교 중심 체제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내부와 외부가 분리된 이중성이 이란 리더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튀르키예는 아랍이 아닌 수니파 이슬람권의 독특한 리더입니다. 이러한 위상은 과거 아랍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유산에서 비롯되죠. 국토가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나토 회원국 지위를 통해 종교, 역사, 지리가 섞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튀르키예의 현실적인 힘은 강력한 군사력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옵니다. 중동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방위 산업으로 드론,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유럽, 중동, 코카소스를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이동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아랍도 페르시아도 아닌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섞인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문명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소프트 파워도 상당하죠. 오스만 유산과 더불어 터키 드라마, 터키 음식 등이 이슬람 세계에서 상당한 인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불안성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가 국민 생활을 압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오랜 권력 집중과 사회 양극화로 피로감이 높고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공존이 내부 균형을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 경제 불안과 내부 정치 문제는 튀르키예 리더십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주요 한계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세계에서 문화, 지식, 종교 교육의 중심국입니다. 그 상징성은 오랜 세월 축적된 아랍 문화의 깊이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니 신학기관인 알-아즈하르 대학에서 정통 수니의 집 역할을 하며 아랍의 문학, 영화, 음악, 언론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에게 아랍 문화의 원조로 여겨집니다. 한때 카이로는 사실상 아랍 세계의 문화 수도였으며 이집트의 소프트 파워는 이슬람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실적 영향력은 인구와 국가 규모에서 나옵니다. 이집트는 아랍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경제, 군사, 교육 인프라가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수에즈 운하라는 절대적 자원, 오랜 외교 경험은 이집트가 국제 무대에서 기본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청년 실업, 국가부채, 통화가치 하락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제도 권위주의적이어서 사회적 긴장감이 누적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집트는 이슬람권에서 정신적인 위상은 매우 높지만 현실적인 힘은 예전만 못한 리더입니다. UAE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현대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상징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기술, 글로벌 투자 능력은 최고입니다.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세계적인 금융 물류 중심지로 미래형 걸프 국가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UAE의 현실적인 힘은 경제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에서 나옵니다. 첨단 금융, 물류, 에너지, AI, 심지어 우주산업까지 투자하고 있죠. 이 덕에 UAE는 중동의 싱가포르라 불리며 이슬람 세계 최초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방에서도 소형 국가답지 않게 적극적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멘이나 리비아처럼 해외 군사 개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인구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인구 기반 국력이 약하며 경제와 안보 모두 외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개방적인 이미지와 달리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적이며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5대 리더 국가를 모두 살펴봤으니 남은 두 나라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지역 패권을 이끄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독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경제력은 약해도 핵이 주는 상징적인 힘이 너무 강해 이슬람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죠. 또한 2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라는 점도 큰 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사우디, UAE, 튀르키예 등 주요 리더 국가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내부 약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치 불안정이 잦고 경제 위기가 반복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와의 갈등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라는 큰 짐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내부와 주변 환경이 모두 불안정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사실상 영향력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에 이어 플러스 2 국가를 이루는 또 하나의 나라인 카타르는 아주 작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카타르의 힘은 군사나 인구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와 중재력에서 나옵니다.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아랍 여론을 움직이며 하마스, 탈레반 같은 다른 국가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세력과도 대화를 유지합니다. 이 덕분에 분쟁 때마다 협상 테이블에 등장하죠. 여기에 LNG 강국이라는 경제 기반 덕분에 카타르는 작은 나라임에도 외교적 자율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사우디나 튀르키예 같은 지역 패권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군사력이 작고 실전 개입 능력이 제한적이라 전략적 무게감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내국인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역 질서를 주도할 힘이 없습니다. 부유한 중재자 역할이 딱이죠. 중동 정세는 수많은 나라가 뒤섞여 있고 종파, 민족, 역사, 정치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끝없는 혼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복잡한 구조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가 중동을 쥐고 흔드는 주연 중의 주연이죠.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정한 것도 이 세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거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달라 협력보다 충돌이 훨씬 자연스러운 관계죠. 한쪽은 수니파의 중심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시아파의 축을 넓히려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오스만의 영향권을 되살리려 하니 지역 질서가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멘 전쟁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었고 시리아 내전에서는 이란과 튀르키예가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하며 맞섰습니다. 리비아 내전 역시 튀르키예와 사우디 진영인 UAE, 이집트가 맞서 싸웠죠. 심지어 카타르 단교 사태마저 사우디와 튀르키예 카타르의 노선 충돌이 외교 갈등으로 번진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리더 국가 이집트와 UAE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나라는 판을 흔드는 중심축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우디를 지탱하는 좌우 기둥 역할을 하죠. 중동 정세는 전통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거나 튀르키예가 이슬람주의를 밀어붙일 때 불안정해집니다. 이럴 때 이집트와 UAE는 사우디가 이끄는 중동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란과 튀르키예가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게 견제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제동장치 역할도 합니다. 사우디가 지역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늘려서 주변국의 반발이나 역풍을 맞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나라는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의 삼각균형을 유지하는 보조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카타르는 작은 나라지만 소프트파워와 중재 능력이 독보적입니다. 군사력 대신 언론과 협상이라는 고유한 힘으로 분쟁 시 가장 먼저 등장하죠. 파키스탄은 특정 진영에 묶이지 않고 사우디, UAE, 튀르키예와 모두 가까이 지내며 다양한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핵과 인구가 만들어내는 상징적 무게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나라는 필요할 때 판의 흐름을 바꾸거나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5+2 나라들의 협력과 반목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큰 대립선은 누가 뭐래도 수니 대 시아, 왕정 보수 대 이슬람주의, 그리고 친미 대 반미라는 이 세 가지죠. 이 나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어떨 때는 같은 편이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적이 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중동 질서를 아주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는 주역도 10중 8구는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UAE, 파키스탄, 카타르가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충돌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동의 기본적인 질서, 흐름이죠. 이제 중동 정치의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갈등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요르단과 오만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싸움 나면 말리는 역할이 이 나라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르단과 오만이 중재자로 신뢰받는 이유는 두 나라 모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갈등을 키울 군사적 이념적 야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오랫동안 주변 강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이어왔습니다. 오만은 걸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란과도 꾸준히 대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이들 나라가 입에 오르내리면 이제 중동의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중동을 방문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UAE에 집중해온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이란은 핵 문제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 정상 외교가 어렵고 실제로 중동의 경제, 외교,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면 결국 이 네 나라가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동과 협력할 때도 이슬람 세계의 실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